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취재 데스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난밤에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을 겪으셨습니까?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지금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지금도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로 지금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새 국회에서 국회를 지키면서 취재를 한 정치부 국회팀 한대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대 기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 어제 지난밤에 뭐 거기서 밤을 샜죠. 네. 국회에서. 뭐 대충 그 스케치를 하자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일단 국회 의원들 그리고 보좌관, 국회 전 직원들이 상당히 당혹감을 표현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밤 10시 23분에 네.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고 나서 경찰들이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네. 막았는데 국회의원들 190명 국회의원들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갔고요. 이와 관련해 갖고 오늘 아침 여야 네. 취재를 좀 했는데요. 네. 이미 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이전에 그 내용을 알았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고 민주당이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앞세워 갖고 계엄령 선포 해제를 0시 40분 경에 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계엄은 1980년 5.18 광주 네. 민주화 운동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계엄사령부도 11시에 이제 1호 포고령을 냈는데요. 집회 결사에 반대 그리고 언론을 통제한다고 포고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이 됐죠. 0시 지나갔고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찬성 투표가 나왔고요. 이는 바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습니다. 제출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경에 생방송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령 선포 해제를 했습니다. 네. 당시 계엄령을 선포해서 6시간 만에 해제를 선포했는데요. 이는 민주 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또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또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외신들도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계엄령 상황을 보도를 했고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계엄령을 했겠냐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지금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정으로 탄핵 소추안이 나갈 거고요. 내일 탄핵 결의안 국회 본회의를 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부터 당장 후폭풍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오죽하면 계엄령이었을까라는 네.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회사로 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줘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가 제대로 뭐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없는 나라 국가를 운영할 수 없게끔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 특활비가 5년 평균 93억, 96억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그걸로 뭐 김정숙 여사가 명품 옷을 사 입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의 거는 이제 영원. 그리고 경찰과 검찰 특활비도 영원으로 깎아버리고 또 감사원장 원래 오늘 탄핵을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도 오늘 탄핵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탄핵과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행정부가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이제 거대 야당이 횡포를 부리는데
택시 기사님도 그 지적을 하더라고. 국민들이 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야당이 완전히 너무 이렇게 마음대로 전행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 이런 상황이 좀 불행한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기사님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탄핵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 계엄령 네, 들어가기 전까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한 분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 그 계엄령에 대한 해설을 하지 않아갖고, 네. 해명을 하지 않아갖고,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윤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백척간도에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민노총 간부를 비롯한 종북 세력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안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고정 간첩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방탄 등 여러 악재를 고려했을 때, 네. 상당히 대한민국이 정치 상황이,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보니까 그 헌법 앞에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취임 선서를 지키기 힘든 지경까지 왔다. 네. 와서 비상수단으로서의 어떤 계엄령을 선포한 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려는 수호 의지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문제는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집권 여당이 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좀 분열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190명의 의원들이 비상계엄령 해제안에 찬성 투표할 때 그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 18명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만 보더라도 일단은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네. 대통령의 뜻을 지금까지 관철하는 데 있어서 친한계가 어떤 역할을 했냐라는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어제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 삼권 분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입법부의 폭주로 인해서 상권 중에 사법부의 모든 권한이 묶인 상황에서 네.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3건에서, 하나라도, 한 부처, 사정기관이라도, 발이 묶이면 민주주의는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비상계엄령을 통한, 국민들을 향한 그런 이제 위험한 신호를 국민들께, 윤 대통령이, 자신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네.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상한 상황이었다라는 네.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이 지금 야5당은 지금 바로 오늘 즉각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프로그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5당이 네. 지금 현재 국회 그 본회관 앞에 계단에서 이 야권 그리고 이제 좌파 시민단체들 동원을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지금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직무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고 하야를 주장을 했고요. 만일 하야가 안 될 시기에는 탄핵으로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탄핵 소초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거로 보이고요. 내일 아마 그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그걸 봐야 되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의석수가 그 이탈표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탈표라.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친한계 외에는 동조를 안 하고요. 그냥 우려만 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내각 총사퇴와 그리고 이제 계엄을 제안을 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를 당론으로 한 상황이 돼갖고요. 의총에서 결의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대통령실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은 우리 그 국민들로서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저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또 내일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집권 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국가의 위기 국면을 타개해 보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하는 그런 태도로 임하면은 또 분위기가 또 반전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탄핵 시기와 완전 다른 것은 지금 현재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가 그만한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지금은 지금 신이 나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 당시에 문재인 그 후보와 지금 대안으로서의 이재명은 비교도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파 진영이 보수 진영이 여기서 기가 죽으면 안 되고 결집을 하고 단결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이 어떤 그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퀴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보죠. 뭐 우리가 취재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그리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가 아스팔트에서 제가 자유일보라는 그 우파 정론지 신문을 만들면서 그 현장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그 폭압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룹들, 애국 세력들의 그 투쟁 현장을 신문으로 만들고 보도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가장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광화문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라를 살리자. 그리고 보수 진영 괴멸만은 안 된다. 이게 그 태극기 집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아무도 누가 그렇게 권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태극기 집회가 조직이 되기 시작해서 정말 5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애국 충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뭉쳤거든요. 그 애국심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국면으로 그때의 그 암울했던 상황 그리고 괴멸적인 그 타격을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광화문 광장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그 어떻습니까? 지금 그 태극기 광화문 세력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솔직히 황교안 전 총리 국무총리가 오늘 새벽에 SNS를 통해서 대통령의 그 행정권 그리고 이제 그 비상계엄령을 반대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체포를 했어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척결을 하는데 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다고 하면서 지지를 보냈는데요. 솔직히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탄핵 그 시기에 아스팔트에서 상당히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등을 이끌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파의 또 좌장으로 계시고 있고요. 이와 또 별개로 우파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솔직히 이번 계엄령을 계기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집토끼가 다 나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집토끼가 나간 이유가 윤 대통령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런 이제 미지근한 태도. 네, 미지근한 태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나간 거였고요. 지금은 확실하게 윤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우파의 대부분의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하나로도 결집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윤 대통령의 미래가 그렇게 어두울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정광훈 또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많은 태극기 세력을 또 유지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정광훈 목사가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그 당시 아스팔트에 나온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우파 시민들을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 종북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던지고, 다시 반격에 나섰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기 때문에요. 이번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우파의 결집이 전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들, 그리고 우파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 그리고 물론 이제 자쪽에서도 광화문이나 뭐 이런 쪽에 나오겠지만 그와 못지않게 우파 세력의 그 단합이 결집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모였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새벽밥을 해먹고, 그리고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태극기 집회에 결집했던 그 시민들 다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보여줘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위기 국면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우파 진영이 이렇게 아주 결집을 해서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후 2시에 대통령실 총리 그리고 여당 지도부가 총리 공간,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지금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국에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 결과를 잘 지켜봐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국이고 오늘 내일 계속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이 시국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시기에도 우리가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파 시민사회가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새벽에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당시에 그 바른사회시민회의 그 사무실이 북창동에 있었거든요. 북창동에 아침에 6시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누가 뭐 소집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모여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물론 그게 어떤 뭐 힘을 가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우파 시민사회가 결집을 해냈고, 그리고 5년 내내 태극기 집회가 이어졌고, 그 동력으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탄생시킨 정권이고 어떻게 몰아낸 문재인 정권인데 이렇게 우리가 쉽사리 무너질 수는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광화문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이제 한 기자.
종북 좌파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네. 민노총 등 종북 좌파 세력들이 지금 이제 또 윤석열 야당은 야당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 민노총이 무기한 퇴진 촛불을 든다고 오늘 오전부터 네. 광화문으로 또 그쪽에서도 집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북 정당으로 분류가 되죠. 진보 3당이라고 하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이미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정의당은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색당도 알 거고, 네. 노동당도 알 거고, 이 당들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진당 부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당들은 아니라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적 계열 그런 이제 조직들이 활발히 지금 움직이고 있고 야5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금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이 계엄령을 고리로 해갖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검찰 조사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리 혐의로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는 위증교사나 대장동 그리고 대북 송금 등의 그런 이제 결과들이 앞으로 이제 그 판결들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와의 싸움이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네, 네.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2부 순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한 기자가 보기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이게 지금 계산을 나름대로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바로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른 것 같습니까? 일단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건 10일에 있을 김건희 여사의 탄핵 상설특검 상설특검 관련해 갖고 윤 대통령이 그러겠다라고 좌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걸 별로 신경을 지금까지 안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윤 대통령이 고민한 것은 분명히 지금 거대 야당이 이 계엄령 해제를 추진할 거로 알면서도 군인들을 강제적으로 진입시키지도 않았고요. 네. 어제 솔직히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이 280명 정도였습니다. 원래 하려면 한 개 사단 규모를 해갖고 여의도를 감쌌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을 인식을 해달라고 충격요법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시그널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했을 거라고 첫째 보이고요. 두 번째 본인의 정치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자해적이고 자살적인 자살적인 행동을 왜 했을까 보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이 충격요법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그 시그널을 어떤 방법으로도 국민들한테 알리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조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에 따라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지금 이제 계엄 선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정족
과반수 이상의 해제를 선언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바로 또 그 법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한 겁니다. 법에 따라서 계엄령을 내렸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법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한 겁니다.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국면인데 저 정도 병력으로 그리고 사실 지난 밤에만 해도 말입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들과 수많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해 통화를 했어요. 그때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은 포고령이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포고령에 따르면 정당을 해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뭐 이런 집회, 언론의 자유를 다 그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들어가서 방송국 그것을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준비가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어떤 그 국가의 위기 국면을 잘 느끼고 자해적인 그런 저런 그 개업 선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젯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그 다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정족수를 못 채우게 할 물리력을 갖고 있다. 사실상 어제 보면 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그걸 스스로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병력으로 아니 그 병력을 동원하면은 그 국회의원들 모이는 거 막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렇죠.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동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국회에서 그 계엄군들이 들어가서 폭력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 시민들한테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영장 없이 바로 국회의원들 체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막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계엄을 해산해야 된다는 그 헌법 조항과 그리고 어제 나온 그 계엄 그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돌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충돌이 돼서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론이 날 것이다. 그 결론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 시기 전에 윤 대통령은 사법 체계를 다 바꾸고 그리고 지금 반헌법적인 세력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순히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걸 철회를 요구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진짜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처럼 어떻게 내일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희희낙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사법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기자.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실과 지금 내각이라든지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현재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까지 대통령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긴급의총에서 내각에 대한 총사퇴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일부 친한계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건 뒤로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국방장관 김용현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 지금 여당과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내각이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어제 저녁에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 등화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대통령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께서 믿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앞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이 난국을 풀어나가고, 이 난국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서 국민의 신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초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정말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난국을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말입니다. 이 국면에서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이 상황을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만약에 여기서 돌출적인 행동이라든지 분파적인 행동을 벌이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는 그런 그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국민들이 지금 분명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광화문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낸 정권인데, 어떻게 만든 윤석열 정권인데 이대로 다시 좌파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그 공감대가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대 기자, 지금 졸리죠? 네. 네, 지난 밤에 한숨도 못 자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국방부로, 국회로, 외교부로, 통일부로 우리 정치부 기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또 광고 멘트 조금 드리고 2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산도라지입니다. 이게 도라지 엑기스인데요. 이렇게 요즘처럼 이제 그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감기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이 산도라지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산 도라지 골드입니다.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사포닌 성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홍삼에 인삼에 가장 많은 성분이 사포닌 아닙니까? 이 사포닌 성분이 바로 면역력, 그리고 모든 암이라든지 성인병, 질병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것인데, 이 사포닌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천식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건강상 안 좋은 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에 한정해서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시청자분들은 전화번호 010-7262-4455 010-7262-44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서서 좀 판서를 하면서 좀 설명드릴 일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같은 계엄 선포를 했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는 궁금증이 그겁니다. 아까도 우리 한대희 기자와의 방송에서도 대담에서도 나왔다시피 정말 제대로 계엄군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몇백 명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지도 않았고 방송국을 장악하지도 않았고 또 충분히 포고령에 따르면 이 정치 행위를 못 금지하고 야당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계엄령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를 체포를 할 수 있었고 또 언론인들의 언론 활동도 제한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윤 대통령은 금방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끝내버릴 계엄 선포를 밀고 갔을까? 저는 나름 헌법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그런 깊은 저는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냥 생각은 한 건 아니고 오죽하면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계엄령을 선포하기까지의 상황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이 행정부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다 깎아버리고 삭감을 해버리고 단적인 예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특활비가 매년 평균 96억이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0원, 그리고 검찰의 특활비라든지 안 그러면 경찰의 특활비라든지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사비까지 싹 다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그리고 사법기관들의 이런 그 검사들을 또 탄핵을 해버리고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름 우리 윤 대통령께서 보관이 있었고 또 이론적인 근거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 이런 개념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독일에서 생긴 개념인데요.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 아주 민주적인 그 시스템을 갖춘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합니다. 전 세계 법학자들 사이에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법으로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게 헌법 아닙니까?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이런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붕괴시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무슨 쿠데타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쿠데타를 한 게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이 민주적인 이 체제를 붕괴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파시즘으로 갑니다.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즘으로 갑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현재의 국면을 종북 좌파들이 왜 그 대통령이 처음에 계엄 선포를 할 때 어젯밤에 기억나시죠?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이 국가를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판을 만들고 있다. 그것을 이게 뭐냐면은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상황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보니까. 히틀러가 말입니다. 폭력혁명으로 이전에는 무슨 공산주의 혁명을 레닌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김일성도 그렇고 모태동도 그렇고 이렇게 폭력혁명으로 국가를 전복을 하는데 히틀러는 그런 폭력혁명을 하지 않았어요. 평화적인 방법, 선거에 의한 방법으로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붕괴시켰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은 그런 히틀러와 같은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이 바로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의 이재명 그룹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재명 그룹은 말입니다. 바로 이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통진당 잔당 그룹 아닙니까? 가장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나타난
가장 종북적인, 찐 종북적인 그룹이란 말입니다. 이런 그룹들이 북한과 어떻게 실제로 접선을 하고 활동을 하는지 대통령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붕괴시키려고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가장 갖은 그 선전선동과 이렇게 그런 걸로 그렇게 공작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이걸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은 말하자면 그 체질이 현재의 국민의힘과 같은 그런 체질입니다. 여러분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후 2시 40분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지금입니다. 지금 2시 40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야6당은 오후 2시 40분 현재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의 우리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1901차 대전 이후에 1920년대에 나치당한테 먹혀 들어가던 바이마르 공화국과 같은 상황이라고 본 겁니다. 선전선동을 통해서 국민을 획득을 하고 지금 이재명 보십시오. 전과 사범입니까 5범입니까?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이 5개, 6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총선에 대승을 합니다. 마치 히틀러가 그 극악한 전체주의 세력인 히틀러 나치당이 선거를 통해서 독일을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만큼 큰 위기라고 대통령은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우파 진영도 국민의힘 지금 주류 의원들처럼 저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당시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뭐 이렇게 중립적이고 상대주의를 허용하던 그런 독일의 체제와 같은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이라는 헌정 질서가 있습니다. 헌정 체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울타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의 중심에 민주당이 물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민주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은 이 원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대한민국의 자기들 겉으로는 헌정 질서를 뭐 존중한다 그러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그 헌정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뭐 위법이다, 반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연기입니다, 연기. 자기들이 언제부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존중했다고. 이재명의 민주당, 경기동부 그룹, 통진당 그룹들은 원래부터 바깥에 있는 이 그룹들이에요. 우리 헌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바깥에 있는 그룹들입니다. 여기 안에서 대한민국 그 체제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은 여기 안에 있는 그룹이 아니에요. 이 그룹들은 바깥에서 끊임없이 이 체제를 구멍을 내서 타도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같이 한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는 그런 그룹들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내 한 몸 불사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엄령이라도 선포해야 되겠다. 그게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할 때 그 메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이제 탄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말입니다. 이 체제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정적을 용서하지 않거든요. 전부 다 죽여버리고 수용소에 보내버리고 총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왜, 뭐가 가장 큰 약점이냐면은 이 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 세력을 용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체제를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을 자유민주주의는 용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헌정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자인 척하면서 이 우리 체제를 공격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을 심각하게 느낀 겁니다. 척하면서 이 체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도자라면은 이런 위기를 인식을 했다면은 이런 위기 국면에서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국민의 자유라든지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 때 나옵니다. 그걸 이제 칼 슈미트라는 정치 사상가 그리고 뭐 막스 베버 당시에 독일에서의 그 정치 사상가들의 논쟁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긴급권이라든지 국민의 자유와 언론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줘야 된다. 윤 대통령은 그걸 느낀 겁니다. 윤 대통령이 사리사욕에 따라서 뭐 어제 그런 밤에 그런 계엄 선포를 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위기 국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투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애국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가 공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5년 동안에 피눈물 흘리는 그 애국 시민들의 태극기 집회.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여있던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모여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우리 어떻게 만든 이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국부께서 48년 8월 15일에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있습니다. 지켜내기 위해서. 전투적 민주주의라야 합니다. 웰빙 민주주의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나 안 그러면 조중동 등 주류 언론들의 그런 타협하는 민주주의 내지는 좌우 합작 민주주의 그걸로서는 저 악독한 반체제 세력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체제를 이 행복하고 안락한 이 소중한 체제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윤 대통령이 그런 취지에서 이런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분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또 국회의원 과반의 요구에 의해서 계엄을 바로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무장을 하고 거리로 나서서 결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기서 간 보고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이익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지분을 넓혀갈까 이러는 사람들은 퇴출될 것입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정치인들과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최영재 취재데스크 또 남은 한 주도 현재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돌파될 것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취재하고 연구해서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